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와우!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또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2권 출발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1권을 끝내셨기 때문에 2권은 뭐 그냥 쭉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서 끝내면 억울하니까. 끝까지 안 가면 억울하기 때문에 가실 겁니다. 뭐 이제부터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시고 달려가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22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정치를 한번 볼 텐데 사실 이제 조선 후기는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유독 이 정치 쪽에서는 오히려 그 시대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지금도 뭐 정치 마음에 드세요? 정치인들이 이게 정치하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굴러갑니다.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런 식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노란색 띠는 알고 계시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붕당 정치, 그러니까 이게 15세기와 16세기, 조선 전기를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16세기 어떤 그 주도 세력은 바로 사림이었다. 자, 그 사림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워낙 이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리가 또 부족하면서 서로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모습들, 그래서 붕당이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림이 권력을 거의 장악했던 시점은 언제일까? 이렇게 보면요. 대략 선조. 선조 시기부터 이제 이런 그 붕당 정치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다? 네,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바로 척신잔재. 척신잔재의 청산. 네, 그 앞에 있었던 윤원형, 뭐 윤씨, 대윤과 소윤 간의 어떤 그런 척신 세력들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사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 척신잔재. 동인 쪽은 굉장히 어떤 강경파고요, 서인 쪽은 온건파, 그 척신잔재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에 있어서 입장을 주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김효원과 심의겸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이조전랑,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하느냐? 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동인당이 다시 또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 계기가 무엇이냐? 거기에 이제 계기를 주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정여립이라는 인물과 정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니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무섭습니다. 네. 정철, 기축옥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일단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원래는 서인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당을 옮겨요. 그러니까 붕당에서 자신의 당을 내려놓고 다른 당으로 간 거예요. 동인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인당 쪽에서 이 정여립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어찌 본다면 서인 쪽에서는 배신자잖아요. 그죠? 안 좋겠지. 뭔가 건수를 노리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정여립이 자신의 어떤 그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마도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술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심신을 수행하기 위한 무술 연습.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역모로 걸립니다. 이 정치라는 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 뭔가 어떤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걸 갖고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끝장을 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인이 옳았구나,
꺼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이 정여립이 그 무술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역무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정여립과 이 동인들을 몰아붙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철이라는 인물이에요. 아, 정철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배우셨죠? 송미인곡, 뭐 삼미인곡, 관동별곡. 아, 그 정철, 그 문학 그 정철이 이정철이냐고요? 네, 이정철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국어 쪽, 문학 쪽에서는 정철은 정말 와, 이 어떤 이 문학의 어떤 그 거두, 아, 대단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게 글을 잘 쓰니까 관동별곡 같은 잘 쓰잖아요. 그런데 역사 쪽에서 정철은요, 정말 이 손에 피를 철철 묻혔던 그런. 여러분들 이 기초국사가 어떤 거냐면 그 앞에 있었던 여러분 사대 사화 있죠. 무갑 기열. 그 4대 사화 때 죽어나갔던 선비들 보다 4대 사화 다 합친 숫자보다 바로 이 기초국사를 통해서 제거했던 정철이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와, 비정하죠. 여러분들 정치란. 저보고도 자꾸 이렇게 정치하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는데 정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예. 저희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뒤돌아서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철, 개축옥사, 요거 이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동인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동인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정철이, 그러니까 이 서인이죠, 서인이, 써드릴게요. 여기 서인입니다, 정철은. 이 서인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선조가 좀 독특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우월감이라고 할까? 예. 자기보다 좀 인기가 좋고 좀 이렇게 존경받을 싫어야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화를 입으신 거 아닙니까? 선조가 그런 임금이잖아요. 근데 이 정철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던 정철이 선조에게 건저의 사건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건저의 사건. 자, 건저는 뭐냐면 세자책봉이에요, 세자책봉. 세자책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왕이 있으면 그 세자책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걸 정철이 한 거야. 근데 이 선조가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열받은 거야. 뭐야? 나 아직 젊은데, 뭐 나 그만두란 얘기야? 기분 나쁜데?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서인이 그것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 서인들, 예전에 이 동인을 그렇게 공격해댔던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동인이 다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는 거예요. 북인은 이 서인을 완벽히 그냥 완벽히 없애버리자. 반면에 남인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온건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북인 쪽이 광해군 쪽과 연결이 돼요. 예, 굉장히 강성한 어떤 그런 입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광해군이 펼쳤던 외교 정책 뭐가 있냐면 중립외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외교 파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중립외교를 펼쳤던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고요. 그리고 공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특산물 내는 거 이거를 쌀로 내도록 하는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해요. 탁월합니다. 예, 이런 어떤 그 외교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야말로 이 광해군 시대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것도 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중립외교? 미친 거 아니야? 명나라를 배신을 해? 제조지은이야, 제조지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정말 멸망의 그 끝자락에 있었던 이 조선을 구해준 나라가 누군데? 명나라야. 예, 명나라 깃발 흔들면서 광장에 나오는 거죠. 명나라 만세, 명나라 만세 하면서 지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신하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나라를 배신을 하고 중립, 후금과 명세에서 중립, 말이 돼. 이런 배신자 안 좋아요. 느낌 안 좋아요. 대동법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신하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땐 참 탁월한 어떤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보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광해군의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문제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조가 사실 광해군은 적자, 예, 그러니까 중전, 직접 그 원이 아니에요. 예,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광해군은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선조가 어린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이 영창대군이야말로 원래 왕위 계승자의 1번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창대군을 죽여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복 동생입니다. 이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광해군의 계모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이 인목대비를 폐위를 시켜요. 인목대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금 폐위시킨 거야. 가둬버린 거야.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효를 중시하는 조선시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후폭풍 속에서 결국 이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예, 그 사건이 무엇이다?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더라. 인조 반정에 의해서 결국 이 광해군 북인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남인도 이때 이 서인과 함께 주류는 아니었지만 함께 이 광해군 북인 정권을 몰아내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인과 그리고 서인 이 두 세력에 의해서 전국은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서인과 남인이 광해군을 패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전국을 유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인과 남인 이 두 세력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광해군을 물러내고 인조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 당시 어떤 그 서인의 어떤 친명 배금 정책. 왜냐하면 광해군의 이 후금과의 어떤 중립에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명나라 깃발 흔들면서 명나라의 줄을 대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후금이 쳐들어왔고 후금의 이름을 바꾼 청나라 또 쳐들어오면서 호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호란 때 끌려갔던 복림대군, 둘째죠, 둘째. 이 복림대군이 이제 왕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자, 근데 효종이 죽어요. 효종이 죽으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인과 남인당 두 당이 남았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효종이 죽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이 예송이라는 거예요. 예송 논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이라 하면 요거는 이제 어느 왕 때냐면 주로 현종 때. 바로 효종의 아들이죠. 현종 때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이 예송 논쟁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상복을 어느 정도 입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논쟁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핵심은 뭐였냐면 그 앞에 여러분들 그 효종의 아버지 누구? 인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이 올랐으니까 그 인조가 또 어린 신부와 결혼을 해요. 그 어린 신부가 자의대비인데 이 어린 신부가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그러니까 원래 효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인데 어린 신부다 보니까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 엄마가 나이가 더 어린 셈이 되는 거야. 그 계모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어린 신부, 그 효종의 어머니죠. 진짜 어머니 아니고 계모. 그 자의대비가 젊으시니까 일찍 돌아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자의대비,
예, 바로 효종의 어머니 그리고 인조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의 대비 상복에 대한 착용 기간,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벌어진 게 바로 전례, 말 그대로 예법인데 예법. 어떻게 얼마만큼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효종이 죽어요. 효종이 죽었습니다. 네, 효종이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 자의대비는 아직 안 죽은 거야.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효종은 나이가 어리다고요. 그죠? 아직도 그냥 건강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 발생한 겁니다. 과연 이 어머니 자의대비는 아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형식상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원래요, 첫째 장남이 죽으면 엄마는 상복을 3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장남이 아닌 아들이 죽으면 1년만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장남과 그 밑에 있는 아들과의 이 차이와 차별은 엄청났거든요. 달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장남이 죽었으면 3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남이 아니면 1년 이렇게 입는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종은 인조의 첫째 아들이다?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지금 소현세자는 지금 갔다 와서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복림대군 효종이 지금 왕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 둘째가 죽었을 때 그럼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논쟁이 붙는 거예요. 바로 남인당과 서인당 두 사이에 이제 붙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떤 예송이라고 하냐면 요 예송을 기해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기해 예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해 예송에서 이 남인 쪽 빨간색 라인이죠. 이 남인 쪽은 뭘 주장했냐면 아무리 둘째지만 그래도 왕인데 왕은 좀 스페셜한 거 아니냐? 왕은 좀 특별한 거 아니냐? 왕을 첫째, 둘째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 한나라의 왕인데 라고 하면서 장남에 준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바로 3년. 3년을 주장합니다. 3년 입으셔야 합니다. 반면에 이쪽 서인 쪽 라인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아니, 둘째는 둘째인데 둘째가 어떻게 첫째가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여기는 1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1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해 예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지금 현종이란 말이에요. 현종이 지금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좀 어리버리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쪽 서인 편을 들어줍니다. 자,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효종의 아내가 또 그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요. 워낙 젊으셔요, 이분이 지금. 그런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효종의 아내가 죽는 거예요. 효종의 아내. 이제 며느리가 죽는 거죠. 자, 효종비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과연 이땐 또 그 시어머니는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장남의 며느리가 죽은 경우에는 1년 입고요. 장남의 며느리가 아닌 다른 며느리는 9개월을 입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남인 쪽은 뭐냐면 이건 진짜 왜들 이러냐? 아니 그래도 왕인데 왕은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장남 대우를 해줘야 된다가 이 남인의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예송을 뭐라고 하냐면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 갑인년에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남인은 1년 주장합니다. 장남에 준해야 된다. 끊임없이 아주 본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죠. 반면에 현종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갑시다. 첫째가 아닌데 어찌하여 첫째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9개월 가야 합니다. 9개월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왕, 현종. 사실 맨 처음에 즉위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효종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이 현종이 좀 왕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그죠? 이때는 처음으로 왕이 올라오니까 사실 뭘 주장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니까 현종 입장에서 좀 괘씸한 거예요, 서인이. 지금 서인 입장은 뭐예요?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대부의 원칙에 의해서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반면 남인은 그렇지 않다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왕은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왕한테 이런 어떤 규정들을 들이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왕 입장에서 여러분 누가 더 의견이 좋겠어요? 당연히 남인이죠. 서인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속 논쟁의 승리자는 바로 이 남인, 남인 쪽의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기록 보면요,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권이 상복을 3년이느냐, 1년이느냐, 1년이느냐, 뭐 9개월이느냐, 이것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믿겨지냐고요. 이게 믿겨지냐고 여러분들. 옷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이렇게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한 300년 전 이야기라고 한번 본다면 이 당시엔 뜨거웠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뜨거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야 3년 1년 뭐가 중요해 그냥 편한 대로 입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면서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그 시점 속에서 뜨거운 사건이 여러분 현재 시점 속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뜨거움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 뜨거움의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당신, 나, 우리의 뜨거움은 과연 100년이 지났을 때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너무 뜨겁지는 말자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 후손과 역사는 이 사건을 그렇게 뜨겁게 기억하지 않아요. 너무 뜨겁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고 너 생각은 틀려라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게 너무 과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왜?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뜨거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 지점들도 100년, 200년 지나면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미리 안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뜨거운 모습들, 이 모습들에서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은 좀 상대방,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다시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종 때 있었던 예속 논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남인이 권력을 좀 장악하면서 가는 듯 했는데 이제 이게 환국정쟁이 오네. 이 환국정쟁은 요거 이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숙종 때인데 이 환국정쟁은 이 숙종이 어떤 그 왕권 강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들 그 결과 일당 전제, 일당 전제, 한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비록 서인이 먼저 잡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환국 단계로 오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식들이 팽배해지는 게 바로 이 환국 정쟁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숙종은 권력 몰아주기 하면서 왕권을 무한대로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종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생 14살 때 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30명이 채 안 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숙종이에요. 여러분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은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후궁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비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완벽히 그냥 딱 엘리트 코스로 딱 밟고 올라온 그런 왕이에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또 숙종이 또 개인적으로는요 또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앞에 왕이 죽으면 그 앞에 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숙종 그 앞에 있는 왕이 현종인데
현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종 때 한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예송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뜨거웠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 예송을 이끌었던 어떤 이 서인 세력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송시열. 이 송시열의 인물이 굉장히 대표적인 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왕의 입장에서 서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요. 사대부랑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송시열, 이 앞에 있는 현종이 어떤 그 치적비를 쭉 써오르는데 이 예송에 대한 걸 쓸 거 아니에요. 썼을 때 송시열에 대한 잘못이 별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송시열에 대한 잘못 적을 수가 없어요. 이 송시열은 어떤 의미면 살림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에 직접 뛰어들진 않지만 그 뒤에서 그 자신의 제자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로봇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조정의 어떤 여론들을 장악해 나가는 아주 실세입니다. 실세. 그러니 송시열을 비판한다? 쉽지 않죠. 어디 감히 니 따위가 송시열을 비판을 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 이 서인들의 어떤 이런 1년 9개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거기다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송시열을 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못하는 거야. 그 중학생 나이에 등극했던 이 숙종이 그걸 딱 읽어보더니 왜 송시열이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는가? 이곳에다가 다시 적어서 나한테 제출하라 라는 명을 내려요. 와, 이 중학생이 지금 이 조선의 대유학자 송시열을 잘못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오, 장난 아니야. 근데 그 쓰라고 하는 사람은 못 쓴다니까. 어디 감히 송시열을 감히 자기 입 밖으로 자기 붓으로 욕을,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막 뱅뱅뱅뱅뱅뱅뱅 돌려 해가지고 숙종한테 제출합니다. 숙종 다시 읽어요. 딱 읽고 현종에 대한 평가, 송시에 대한 평가 읽어보고 화가 이만큼 나요. 이 어린 숙종이.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죠. 정확히 들으라. 이 문서에 송시열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적으라. 중학생이 와, 대단하죠. 이게 싹수부터 벌써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 송시열은 숙종 때에 사약받고 죽게 됩니다. 와, 무섭죠? 그런 인물이에요, 이 숙종이요. 조선시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가했던.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을 몰아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서인당, 자, 이번에는 남인당, 이번에는 서인당. 이러니까 서인, 남인당은 그냥 숙종 눈치만 보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이게 바로 환국정쟁이라는 겁니다. 환은 뭐냐면 바꾼다는 거, 환기시키다, 바꾼다는 거예요. 뭐를? 국면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가지고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환국정쟁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숙종 때 자주 있는 어떤 모습들이었죠. 자, 어떤 것들이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예송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남인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남인이 결국은 환국정쟁 과정 속에서 쫓겨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경신환국이라는 겁니다. 경신환국. 이 경신환국 때 결국은 남인이 쫓겨납니다. 자, 그러다가 쫓겨난 이 남인이 기사회생을 해요. 이게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기사환국. 이때 이제 이 서인은 축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남인 쪽과 연결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장희빈. 장희빈이 이제 이쪽과 연결이 돼요. 이쪽과 연결이 됩니다. 장희빈이 이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장희빈은 쫓겨나서 사약 먹고 죽게 된 어떤 그 모습들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갑술환국이라는 거예요. 갑술환국. 갑술환국 때 결국은 이 남인은 완전히 축출되면서 이제 끝나요. 여기서 남인은 이제 사라지는 거야. 남인은 실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아주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그냥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최종적 승리자는 바로 이쪽 서인이 갖게 되는 겁니다. 환국정쟁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최종적 승리자는 서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서인만 남았네요. 예, 동인 서인 쪽에서 이제 서인만 남았네요. 이게 사실은 조선 16세기부터의 어떤 그 역사의 주도 세력이라고 본다면 서인계열이에요, 서인계열. 예. 자, 그런데 갑술왕국 이후에 여러분들 이 서인이 다시 또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져요. 노론하면 이제 뭐 노장파, 소론하면 소장파 이런 느낌 오시죠? 노론 측은 어느 쪽을 지금 다 바라보고 있냐면 여러분 왕이 있잖아요, 왕, 그죠? 이 왕, 그 이후에 나온 왕이 경종과 영조인데 노론 쪽은 영조를 지지하고요. 소론 쪽은 경종을 지지합니다. 경종은 바로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경종이 오르죠. 왕이 오르죠. 그래서 소론이 이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경종이 좀 일찍 죽습니다. 간장과 게, 게장과 감이죠. 예, 게장과 그 감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그 게장과 감을 처방해준 인물이 바로 연인군. 나중에 이제 영조. 예, 그래서 이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이게 영조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끊임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영조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영조 때 난도 많이 벌어져요. 뭐 이인좌의 난 뭐 이런 게 막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하지만 결국은 경종이 죽게 되면서 그의 동생 영조가 왕위에 결국은 오르게 되죠. 결국 이제 노론 쪽이 그 이후 시대를 또 지배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쩌면 이 숙종 이 시기에 보여진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왕 영조와 정조 때 펼쳐졌던 그 정치 형태를 우리는 탕평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평정치. 자, 과연 환국정쟁, 예속논쟁과 환국정쟁으로 한번 큰 어떤 아픔이 있었죠. 그죠? 특히 이 환국정쟁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당파 싸움이라고 아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문제점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 영조 정조의 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 홍역을 겪었던 이 환국정쟁.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정치가 따당 하고 시작이 됩니다. 영조와 정조인데 여러분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영조는 또 아픔이 있어요. 바로 그의 아들 누구?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결국 뒤주에 갇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손자 정조가 왕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뒤주에 가둬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이고 음식도 안 넣고 해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와. 근데 여러분, 정치인과 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선의 왕과 그 왕이 아버지잖아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가 봤을 때 이 사도세자로는 도저히 이 정치를 이끌어나갈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럼 죽어야지 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런 그 죽이는 그 과정에서 영조의 어떤 지지 세력, 호위 무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노론. 당연히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거 노론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그의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인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 싫어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 거예요. 자, 우선 영조입니다. 여러분, 영조는요, 조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82세. 지금 나이로 환산한다면 거의 12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장수의 비결이 있어요. 이분은 소식과 채식을 주로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인삼을 무지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영조의 장수 비결입니다. 아, 이거 또 인삼 동나겠네, 이거. 자, 근데 이분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분의 그 실록을 보면 이분이 자주 쓰는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신하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워낙 오래 사시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게 한 두 바퀴 돈 거예요. 예, 두 바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신하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아비를 잘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 그렇게 얘기 나오면 말 못할 것 같아. 나 너 잘한다 이거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영조는 이 나이로 그냥 원래 조선 시스템은 뭐냐면 신하들이 나이가 많고 왕이 나이가 적어요.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야. 아주 특이한 왕이 등장한 거야. 안 돌아가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왕이 나이가 많고 신하들이 나이가 어린 이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조 시대 왕의 카리스마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숙종을 또 닮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영조의 탕평 정책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방법 살펴볼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탕평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면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탕평 정치의 어떤 그 방법 중에서 이 영조는 일단 너희들 똑바로 들어. 이제부터는 파 나누지 마, 당 나누지 마, 다 하나야 하나. 라고 하면서 딱 그 비서까지 세워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에다가 비서까지 세웁니다. 그 비석이 바로 탕평비라는 거예요. 탕평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탕평의 어떤 그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걸 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완론탕평. 이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골고루 섞어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겠습니다.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정조 같은 경우는 어떤 탕평을 주로 했냐면 정조는 준론탕평이라는 걸 합니다. 준론탕평. 이 준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중재 역할을 해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인정해요. 여기는 붕당을 인정합니다. 붕당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럼 너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니랑 얘기 들어볼게. 들어봐요. 들어보고 너가 맞아 라고 왕이 심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너가 맞아. 왜냐면 정조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정말 똑똑하거든요. 정조는 이런 일도 있죠. 이분은 한번 공부를 하면 이거 좋은 건데 라고 그걸 외워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사관이라든지 또는 승지, 비서실, 승지가 뭔가 어떤 그 문장을 인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어디서 문장을 따온다는 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끙끙대고 있을 때 정조가 이거 참 어느 책, 몇 쪽, 몇 번째 줄에 어떤 문장이 있으니 그 문장을 쓰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승지나 이제 사관들은 에이 그 앞에서 전하 성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이제 문 나와서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라고 이제 책을 펴보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어느 책, 몇 쪽, 몇 번째 줄 무엇이 있다라고 했던 게 정확하게 맞죠. 이 정조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이런 왕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가 영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네 아버지를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정조가 주로 쓰는 문구가 있어요. 신하들 얘기할 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공부 좀 하시게. 신하들 보고 너무 신하들이 바닥이야. 정조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공부 좀 하시게. 공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정조가 똑똑해요. 예.
어쩌면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정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준론탕평 어떤 모습들로 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붕당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책임 정치. 그러자면 바로 그냥 정의와 지적들 나오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조와 정조 좀 따로따로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영조는요, 기본적으로 이 산림, 아까 송시열 같은 인물 있잖아요. 예, 산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산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렇겠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와봐. 이러니까 뭐 산림 인정하겠습니까? 이 산림이란 그 유학 계열의 그 당 계열의 어르신인데 이미 그 어르신의 할아버지야, 영조는. 그러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그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서원. 옛날에 서원은 인재 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도량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 오히려 역기능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이 서원 정리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네, 흥선대원군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이 있죠. 이조 전랑 때문에 왜 붕당도 나뉘고 서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전랑의 권한을 힘을 빼요.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속대전을 단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경제에선 여러분들 이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균역법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가요. 1년에 2필 정도. 근데 이 균역법은 뭐냐면 1년에 2필이 아니라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와우. 1년에 한 필. 50%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면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때 여러분들 이 영조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때 그 청계천. 네, 지금 서울에 여러분 청계천 있잖아요. 예, 이 청계천 준설 작업을 이 영조가 합니다. 청계천 가시면 여러분 영조 떠올리셔야 돼요. 예, 그 청계천의 물길 뭐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정리했던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 그 다음에 신문고. 예,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신문고. 왜냐면 이 신문고는 여러분들 왜 태종 때부터, 태종 이방원 때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태종 이방원 때부터. 이제 이거 유명무실했던 걸 다시 복원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형수. 사형수.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마라. 삼심제. 3번은 보자. 3번은. 한 번 보고 사형, 또 한 번 보고 사형, 또 한 번 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니까 보자라는 사형 삼심제를 또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죠. 문화적인 면에서는요. 국가적 사업으로 백과사전 작업을 단행합니다. 이게 바로 동국이 이제 우리나라예요. 예, 문헌비고. 와우. 이 동국 문헌비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국가적 작업이라서 이게 정조 때까지, 네, 정조 때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그 작업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할아버지는 진짜 이렇게 아주 뭐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손자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따라와요. 워낙 정조 똑똑해가지고 잘 따라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 정조는 이 노론과의 어떤 그 대립구도. 정조는 왕위에 올라올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올라오거든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거는 거의 선전포고야. 예, 노론할 때. 너희들 우리 아버지 죽인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아버지 아들이 나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위식에 올라왔던 인물이 바로 정조예요. 자, 이 정조는요.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조가 제일 썼던 말이 뭐라고 제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자기가 가르쳐요. 거꾸로야. 원래는 경연을 통해가지고 홍문관 경연을 통해가지고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조 때 오면은 거꾸로예요. 왕이 신하들을 앉혀놓고 가르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대박이야. 정말 특이한 왕이 등장한 거예요. 이걸 바로
초계 문신제라는 겁니다. 초대,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도, 계몽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신하들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사력. 그래서 장용령이라는 군사력을 또 확보하는 모습들, 그리고 할아버지에 이어서 또 법전은 또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전은 키워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나중에 흥선대원 대전 회통까지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정치면에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볼게요. 경제에서 정조하면 역시 뭐니 해도 신해 통공이죠. 신해년에 모두 통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 있었어요. 예, 시전 상인들의 특권. 시전 상인 종로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전권, 즉 독점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그 가게 앞에서 리어카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거 몽두를 패가지고 막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한다는 얘기예요. 난전, 어지럽게 이렇게 가게를 펼쳐놓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그런데 이걸 정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뭐냐면 특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해년에 통공, 누구에게나 다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신해년 통공을 밝히고 있는 모습들. 정조가 추구했던 사회는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이걸 지금 정조가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지방에서 말이죠. 지방 살인들이 여러분 서원, 향약, 또 유향소 이런 걸 갖고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서원은 정리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면에서는요, 이 선조가 또 이 향약이 있죠, 향약. 이게 사실은 이 살인들이 농민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권한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 이 향약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수령이 컨트롤하도록 합니다. 수령이. 사림이 아니라 그 지역사. 수령은 여러분 왕이 파견한 자신의 오른팔이에요. 그 수령이 향약을 컨트롤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어떤 그 통제까지도 이 정조가 지금 하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동국 문헌피고 쭉 나오는 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동문휘고라는 게 있어요. 동문휘고. 요거는 이제 그 대외 관계를 또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 동문휘고라고 하면 요거는 대외 관계를 정리해 놓은 그런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파트에서 이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꿈을 또 펼쳐내는 어떤 그런 도시, 바로 수원화성. 이 수원화성은 제가 문화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수원화성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정조, 영조 이 시대에 정말 그 환국으로 정말 좀 많이 어려웠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다시 한번 중흥기를 되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정조가 너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1800년, 정확히 1800년 죽습니다. 근데 정조가 지금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게 한계였던 거예요. 만기친남이라 그래가지고 정조는 모든 걸 다 해요. 똑똑하니까 다 해요. 그런데 그 정조가 죽게 되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한 사람에 의존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죽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조
이후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년에 이 정조가 죽습니다. 죽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세도 정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도 정치란 이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어떤 이 소수 가문이라 하면 바로 안동 김씨와 그다음에 풍양조 씨,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변사. 임진왜란 이후에 그 권력이 비례되잖아요. 그 비변사를 장악하고 그리고 오군영, 군사력, 오군영을 장악하면서 얘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그 부작용들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 매관매직. 관직을 돈을 주고 사업하는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 관직을 돈 주고 샀어. 그럼 돈 주었으면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농민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매관매직의 어떤 이 폐해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자연스럽게 삼정의 문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삼정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전정. 요거는 이제 토지와 토지세와 관련된 겁니다. 토지세. 그 다음에 이제 군정. 요건 이제 그 역과 관련된 거예요. 군역. 그 다음이 환곡.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빈민구율제도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고리대가 되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19세기는 뭐 정조 사후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때는 거의 뭐 밀란의 시대. 이 19세기는 밀란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은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그 직전의 왕이 정조였다는 것, 이건 좀 많은 시사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조시대 때 그 정조왕이 조금 똑똑하긴 하지만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모습, 오히려 그것이 그 뒤로 올 때는 부작용이 되는 이런 모습도. 그래서 사람도 중요한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더욱더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그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전 특히나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뜨겁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 뜨거운 과정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뜨겁지 않은 모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뒤에 떨어져서 좀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좀 하나 기르자는 거. 두 번째는 사람도 중요한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정치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